다행이다. 3시간 내놔서. 저희 지난번에 이거 읽기로 했고 다 못 읽을 것 같아 챕터 7까지 읽기로 했었어요. 천만 다행이에요. 선생님 죄송해요. 근데 제가 좀 앞부분밖에 못 읽었는데 지하철에서 있다가 진짜 이 무기 나. 이거 지하철 들고 다니시면서 읽으신 거예요? 아니 오늘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지하철에서 쪼면 조금 더 읽어야지 했는데 약간 누가 건드리고 이러실 것 같은 그런 느낌. 휴지를 먹는데 혹시 몰라서 클로가 똑같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이 표지에 대한 뭐가 있었어? 그거 주워듣고는 있었어? 이게 사진이 두 개가 있었는데 뭐가 그 좌우 뭐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그게 바꿔서 붙여보니까 이게 하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연이 있어요. 들었던 기억이 그죠? 그랬던 거. 그래서 그동안 이게 하나의 사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놨다. 근데 얘가 그 좌우 반전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붙었었는데 바꿔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저 기억나요. 박철수 교수님이 중미팅하고 그죠. 그때 이거 되게 반가워하셨던 기억이 아, 나요. 맞아요. 언급을 하셨었어요. 맞아요. 그때 말씀해 좀 남아서 얘기하지 이러셨나? 그래서 그 마티 몇 분이랑 남아서 얘기하셨던 맞아요. 저도 그 자리에 네, 저 좀 안 떠났어요. 중 강의. 같이 있고 싶어요. 맞아요. 생각납니다. 정림에 됐던 거? 네, 정림에서 거 모자 쓰고 나오신 거 중국에. 비니가 원맨 왕복할 때 네, 맞아요. 컴퓨터 폴더 쭉 보여주시고 헬스장에서 다 있었구나. 뛰면서 그걸 해주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껐는데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갔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썰 좀 풀어주세요. 이 책의 경위와 소상이 뭐 알게 된 점, 이 책이 나오기까지 뭔가 좀 알지 않으세요? 배경 스토리를? 사실 이거 너무 오랫동안 그때 뭐 보여주셨지만 그 폴더에 차곡차곡 이 유전자를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인 그 폴더 때 장님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쌓는 건 사실 제가 입학하기도 전부터 이제 쌓고 계셨던 거라 이미 들어갔을 때 저한테 폴더 자랑을 엄청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폴더 정리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보여주시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사실 다 단편적으로는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쫙 이렇게 하나로 꿰어지면서 아 이게 진짜 유전자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또 새삼 많이 느꼈고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게 이제 이 책이 나오고 그때 제가 어쨌든 그 둔촌 책을 막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감히 그 아파트만 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권부터 급하게 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요번에 이제 1권을 보면서 역시 유전자는 시작부터 봤어야 되는 거구나를 이거 읽으면서 되게 이제 좀 교수님 계실 때 1권부터 읽었었으면 되게 달랐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이게 만들어진 이런 건 사실 그냥 제가 정리하는 건 좀 약간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하실 때 진짜 그냥 내내 방에 계셨어요. 그래서 서문에 보면 되게 그 문장이 이제 좀 그런데 맨 마지막 서문 마지막에 보면 늘 엄습했던 우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약간 그 제가 입학했을 때 정도가 그 교수님이 이제 환갑 전후였어요. 그래서 계속 환갑이 되고 나니 조금 그 우울한 감이 있다. 약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그거를 이 책 지필로 약간 이겨내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떨친 작업이셨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막 설명하고 이것저것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 요약 정리는 기자님이 잘 하시잖아요. 난 당연히 기자님의 인트로로 시작되겠지 하고. 보자마자 끝에 자리를 잡고 저희 기쁘가 한다. 사실 저도 제가 지금 반밖에 못 읽어서
7의 반이요? 3.5요? 네. 그렇게 알았지? 아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책을 다 읽어야 되면 반 정도 읽었을 텐데 7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5부터 안 나가더라고요. 아니 이 책을 읽을 시간을 확보를 많이 못했는데 마감이 있어가지고 여튼 근데 이게 후루룩 읽어지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밑줄 써가면서 이 주택의 연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택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봐야 하는 책이어서 좀 이렇게 밑줄 치다 보니까 속도가 빨리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1920, 30년에 있었던 한국 그 주택에 관한 연구를 이제 해서 포럼도 하고 그 집을 실제로 리모델링한 그 에이코레드 정의석 소장님이랑 행사도 준비하고 뭐 자료 받아서 목수가 어떻게 그 집을 재구성했고 당시 화양 절충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그 주택 안에 양식, 뭐 무슨 식, 일본식, 한국식이 막 짬뽕되어서 그게 변형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의 그 학자들의 글을 읽었어요. 안창모 교수님도 시작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을 이제 파편적으로 이 안에 어떤 한 집을 중심으로 보는데 이제 들어왔던 게 이거는 그 되게 약간 미시적으로 봤다면 이건 약간 거시적으로 큰 흐름 안에서 그게 이런 맥락 안에서 이렇게 다 온돌 문화라든가 일본식의 그 서양식 주택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했던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좀 깨어서 전 읽으면서 앞부분만이라도 도움을 받았고 그 포럼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깊게 파진 않지만 일본식 주택이 우리한테 근대의 문화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식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자기들의 근대식 주거를 이제 양산하고 그걸 표준화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기까지 일본 안에 있었던 주거 문화의 변화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 것과 서양식의 것들을 어떻게 접목할 건지. 근데 그 싱비츠 건축집 저희가 읽을 때 얘네도 대만이라던가 주변에 더 많은 나라들에 이제 많은 나라들로 가서 자기들의 건축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때 보면 그 나라의 어떤 문화 같은 것도 일부 흡수하면서 약간 얘네 일본이 이해한 양식 건축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에 이식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자기도 안 쓰던 건데 이렇게 어디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에 가니까 이렇게 뾰족한 그 독일식의 어떤 주택들을 많이 이제 보면서 동경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택 양식을 자기들이 또 가져서 쓰게 되고 그게 한국의 송파동에 있는 어떤 집을 또 가리고 이런 부분들이 막 해석해 주시는데 이제 그거를 조이 교수님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일본의 주택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학자 중에 한 분이고 또 한국에서도 동일한 연구를 한 30년간 계속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꾀들이 이제 우리는 이 한국 안에서 이걸 보면 유전자가 이식됐을 때 일본의 주택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게 어떤 식의 경위로 서양식에 대한 이해가 일본의 경위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가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흐름들을 조금 최근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겠지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좀 이제 그 주택 유전자가 처음은 이제 일본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잠실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건 그 이후에 또 지어진 아파트 연구인데 그 아파트를 이제 막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책 낼 때 제가 마지막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단지가 어쨌든 이렇게 뭔가 어떤 상징이 되고 막 그런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반복되어 왔던 그런 이 아파트 단지화와 이게 사회를 이렇게 나눠놓고 또 그게 또 욕망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걸 되게 한 케이스로 정리를 한 건데 그 뿌리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사실 있는 거라는 걸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어떤 이 대한주택공사가 만든 아파트 이게 어떤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이 다 욕망하게 하는 그런 체제가 계속 이어졌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약간 이게 뭔가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뭔가를 함께 누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걸 갖고 그러지 못한 사람한테는 나쁜 거를 이제 준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 구도가 그냥 그 식민지에서부터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막 아파트 공급 이런 거에만 그 정부에서 다 이렇게 힘을 쓰고 이러는 게 이게 진짜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욕망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이 사회 체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굴러가니까 그런 방향으로밖에 안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이번에 이 유전자 1을 읽으면서 이 지금의 문제가 진짜 뿌리 깊은 어떻게 보면 문화구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거 문화라는 게 주거에서 어떤 뭐 집을 어떤 집에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대표님이 아니라 교수님이랑 하셨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그 집의 크기, 내 경제적 규모와 집의 크기가 늘 비례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그 사택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급에 따라서 네, 그게 이제 정말 그 직급, 계급 뭐 이걸로 집의 크기를 딱딱 배분해 주는 게 그냥 사람들 뇌의 프레임인 거죠. 그래서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이 뭐 아무리 많아도 혼자 살면 작은 집에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난 돈이 많으니까 큰 집 살고 이런 세계 이 뇌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일본 군대 이런 데서 온 거겠구나 이게 진짜 좀 이번에 확 와닿아서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이게 어떤 주택의 유전자이기도 한데 한국 사람 뼛속에 묻어있는 어떤 각인된 그런 유전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저도 근데 저 그 부분 읽으면서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소름 돋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주택에 대한 DNA,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DNA가 이때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얘기를 근데 하고자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알게 된 걸까? 나는 물리적인 DNA만 계속 생각했는데 근데 하고자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 주변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읽다 보니 그렇게 느끼게 된 건가 신기하네. 근데 이인주 대표님 그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생각을 한 게 둔촌주거 아파트 읽으면서도 이분은 너무 옆에 있는데 이분은 약간 이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하면서 그리고 인류학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라는 생각을 사람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유형보다는 그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사람한테 관심 많죠. 사주 사주 관심 이거 녹음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편집사 깨끗하게.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챕터를 보고도 이 계급에 대한 욕구, 욕망과 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 시선과 이 시선이 비슷한 거구나. 근데 저는 이런 한편으로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그런 일종의 위계 사회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확실하게 구분되고 그 안에 막 그치. 카스트 제도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일본의 근대의 문화와 이런 게 짝꿍돼서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게 아주 세분화됐는데 조선시대에도 우리 양반은 몇 칸까지만 질 수 있고 몇 칸 이상은 또 못 짓고 황희정숙 이런 분도 딱 어떤 그 서민의 규모에 맞는 난 한 칸만 난 세 칸만 이런 식으로 또 홀수로 짓잖아요. 짝수로 짓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조선시대의 그 유교적 문화 안에서도 사실 위계는 존재했다. 그리고 넘어설 수 없는 그 제한들은 느슨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공간에 대해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시에 1920년대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이 주거의 문제가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이제 이렇게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밀도의 문제랑 같이 겹쳐서 여기랑 굉장히 촘촘해지게 됐는데 조선시대 가지고 있었던 인식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식의 그 차이가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게 다만 굉장히 빡빡한 상태예요. 이제 밀도를 가지고 아주 세분하게 계열화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프레임을 우리가 전혀 없다가 가져온 게 아니라 어떤 위계의 질서를 조선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어쩌면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게 더 세분화돼서 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병영의 뭐 관사지 이런 거 대량으로 막 지을 때 했던 방식이 다 이제 똑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막 이렇게 열지어 짓잖아요. 그 감옥 같은 그런 느낌의.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위로부터 그 시대로부터 강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입되고 인식됐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이 그렇게 획일적인 것들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게 저는 그런 거를 이런 자료를 통해서 딱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우리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자료로 딱 얘기되는 순간 되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니까 조선시대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딱 놀라웠고 이 박철수 교수님한테 되게 이제 감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전에 막 있었던 그전에는 물론 신분 사회였으니까 그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옥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뭐 배치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랐고 다를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파트로부터 발전되어 오는 그러한 획일적인 방식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지만 그대로 자연스럽게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그렇죠. 놀라웠다 그런 왜냐하면 느낌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근데 이전에도 계급 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큰 집에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옥망에 살고 이런 차이는 다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집에 대한 관념이나 이런 건 다 나라마다 다르긴 하니까 왜 태국에 가니까 태국에는 정말 집을 되게 크게 짓더라고요. 막상 내부에 아무것도 없어. 아시죠? 안과 밖이 그냥 연결돼 있다면서요? 내부에 별다른 장식과 큰 뭐 이런 게 없는데 밖에서 볼 땐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돈이 많으면 이제 그렇게 과시적으로 정말 과시적으로 크게 짓고 근데 이제 내부의 장식이나 이런 거는 별 다르게 하지 않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태국 사람들은 큰 집, 과시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구나. 난 그 사회에서 잘 모르긴 하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근데 그런 거랑 우리나라에서 집으로 과시하는 거 약간 또 뉘앙스나 맥락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이게 이런 생각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우리나라는 뭐 계급이나 뭐 돈이 많으면 집 크기 이런 거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작은 집에 사면 좀 가난하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좀 그건 아닌 부분이 많아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되게 특수한 건지 아니면 그냥 여러 문화권에서도 통용되는 비슷한 상식인 건지 이런 걸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그렇죠. 아니라 그런 거는 운영할 맞죠. 수 있고 이 집을 건설할 수 있으면 살림이 좀 더 불안하고 이러면은 이사 가고 이런 거죠. 욕망은 사실 인간의 욕망은 똑같은데 여러 가지 타이서 시스템이 그것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태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땅과 여유와 이런 게 있으니까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스페인 내가 아는 몇 도시가 없으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부자라도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치면은 그게 밖에서 그렇게까지 뭐 과시가 안 과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도시 구조 야 그러면은 그 도시 정책 자체가 그것을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암스테르담처럼 건축되어 있는 거 안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더라도 그걸 흡수하는 방식보다도 그거를 계속 지키고 네, 이거를 이 도시의 정체성으로 보는 관점으로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제한된 자원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욕망보다는 실리를 따르게 되는 문화가 거기서 정착할 수 있게 될 거고 그게 가능한 뭐 태국처럼 땅이 이렇게 비어있는 땅이 많은 모르지만 그 태국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비어있는 땅이 있고 이렇게 여력이 있다고 하고 그 정책적으로 반작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욕망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출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유로움이 좋은 문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예를 들면 서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형태가 아파트밖에 없다 도심에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아파트 안에서 뭐 그런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되는 존나 극히 앞부분밖에 못 읽었지만 그 관사 읽으면서 저도 이제 여기서 관사 부분에서 되게 재밌으면서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대 역사를 겪었다라는 그 특수성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식민지 시대를 겪은 나라가 있긴 하지만 우리도 그런 역사를 고유하게 갖고 있다는 거를 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그 연결이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 그리고 일본인 안에서도 그 계급에 따라서 이 본토에서 이 식민지로 넘어와서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서 내가 성공했고 인정받고 그런 욕망을 계속 부추길 수 있는 수단으로서 네, 방의 크기, 뭐 관사의 뭐 이게 따로 별채가 있고 계속 이걸 이용하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게 이렇게 됐었구나를 알 수 있어서 재밌었고 또 그게 일본인 안에서도 그 굉장히 강력한 위계를 계속 유지시키는 수단이었다면 그 바깥에 있는 한국인한테는 그게 더 강력하게 욕망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한 큰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굉장한 혐오의 대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큰 다이나믹한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 끝에 이 유전자에는 그런 게 있었겠구나. 네, 지금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재밌는 상상 해봤는데 제 친구랑만 얘기하다가 그런 때 있잖아요. 야 너도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너도 아주 내국노가 됐을 거라고. 나는 앞장서서 친일파가 됐을 수도 있는 거야. 나는 진짜 이완용이요 내가. 이완용이 됐어? 역사의 이름을 남겼을 수 있었겠네요. 큰 기대가 됐을 거예요.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사실 모르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좋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했지만 어떤 극한 상황이라던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1910년에 이제 강제로 병합이 됐고 20년쯤에 20대나 10대 내가 여기 살았다고 생각해보면 막 집을 해줄 때 일본 사람들은 기본이 13.3평인가? 부터 시작해서 엄청 크게 이렇게 해주고 한국인들은 3평? 제일 그거 한 데가 나도 그럼 어떤 삶을 동경하냐고 생각하면 이렇게 모던하게 하고 이런 명동 거리도 좀 종로 말고 명동 거리 돌아다니고 그런 거 미츠쿠시 백화점도 가보고 그런 삶 나도 동경하고 그런 주택에 살아보고 그런 경험들을 실무를 해보고 약간 지식인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나한테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분기점에서 근데 만약에 나한테 어떤 그런 집이 그 중간에 관사에서 넘어가면서 분양하는 정책으로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욕망하면 이걸 살 수 있다. 그냥 어떤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같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그런 걸 살아보고 싶겠다. 그런 사회에 편입되고 싶겠다. 나도 그런 더 좋은 집과 피아노와 만년필을 쓰고 안경도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써놨어요. 앞에다 이렇게 만년필, 피아노. 문화주택. 그런 선진화된 문화에 대한 동경이 그 이중적 도시의 구조 안에서도 물리적으로도 나타나지만 식민지 근대성을 말할 때 항상 그 이중성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식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과 동경심, 발전된 문화와 서구의 어떤 문화를 유입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동경심 이 두 가지가 막 굉장히 내 안에서도 혼란한 상황에서 막 휘가 맞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깨끗한 화장실 있고 온돌 말고 바다 위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이랬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제가 20년대, 30년대 그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정말 좋은 주택들 당시 일본의 당시 식민지 시기에 지어졌던 주택 중에 문화주택이나 이런 것 중에 좋은 주택은 일본에서 재료를 다 가져왔어요. 한국 저희 답사 갔을 때 일본은 나무가 이렇게 30m씩 이렇게 지름이 1m가 넘고 이게 그냥 수덕딱딱해 그냥 아무거나 잘랐어도 저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엔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거 없는 게 일본에서 다 수탈해 가져가서 없는 거예요. 근데 기후적으로도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열대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했던 조림의 정책이 일본이 가시나무 심어서 수백 년간 펼쳐왔던 일본의 조림 정책이랑 달라서 그리고 또 수종도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이제 이번에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가 좋은 그런 일본식의 풍을 낼 수 있는 그런 건 다 일본에서 직접 가져온 재료들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눈에 가고 더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욕망을 부추기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식민지 시기가 그 조선인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었을 거다. 그런 주택들을 계속 소망하고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양식주택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문화주택을 선호하게 되고 하는 그 어떤 풍조들이 다 이 안에 이제 그 식물 상승의 욕구라던가 그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 있으니까 사실 진짜 이걸 딱 건축적 측면으로만 분석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문화 사회적 측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봤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건 그 시기에 사실 여성이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로 등장했던 게 이 시기잖아요. 신여성. 나의 누구지? 나에서. 그런 사람들. 나 이혼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막 그 신여성 이런 잡지 싫고, 그리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방의 공간, 가정, 그러니까 집의 공간에 여성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어떤 식의 집을 지었을 때 사모님이 좋아하더라.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반영이 이 시기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발견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 주택하면 그거 제일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전지현 나오는 암살이라는 영화에 주택 전지현에서 살고 있는 있잖아요. 지금. 미스터시 백화점 들렀다가 자기 집에 가잖아요. 아니 그 원래 있는 집이잖아요. 원래 나는 미스터 선샤인 무슨 엄청 가옥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까먹었어. 그 영화가 주택을 전체 쫙 훑어주면서 제일 그런 주택의 면모 많이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백병원 중에서. 사람들의 가옥이 있는데 백병원. 그래요. 백군. 친일파. 네, 아니 친일파 아니고 의학 박사. 아니 근데 그렇게 큰 집이었으면 당시에 아니었을 아니 그 당시에 저기 우리나라가 그 해방이 될 줄은 사람들 다 몰랐대요. 다 그냥 계속 일제 식민지로 계속 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대요. 사람들이. 여기서 불현듯 해방을 맞았다. 네. 갑자기? 네. 이럴 줄 몰랐는데. 모든 게 근데 딴 주식 얘기인데 덕상을 제가 이제 과제했던 것 중에 이번 학기 과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이었어요. 독일. 근데 그러면서 독일의 그 도시계획에 관한 그 논문을 엄청 많이 봤는데 그 통일되고 나서 그 사회가 혼란했을 거라는 그것이 너무 생생하게 너무 다가와서 정말 우리 통일되면 지금 안 되겠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불현듯 다가온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그냥 개개인의 혼란 이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은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게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되는지 시스템 자체가 달라. 두 시스템 예를 들어서 누굴 이제 종부세 여기는 종부세가 있고 종부세 없는데 뭐 갑자기 생겨된다거나 이제 그런 거랑 종부세를 내는 그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여기에 우리는 적용해야 본지도 되니까. 있고 뭐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는 거지. 소유자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소유자가 없는 거지. 소유자.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땅 찾기 운동. 그래서 자기 땅 찾아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서독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넘어가거나 이제 이게 히틀러 시대를 겪으면서 이게 강제로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가져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저도 거기까지 모르지만 평가하기로는 이걸 너무 열심히 했던 게 통일되고 나서 10년 동안 그 이후에 휘청거리게 독일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만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요 땅 찾아주고 하는 거에 너무 많은 재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뭘 일을 하더라도 매입하고 그 초기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PF 대출처럼.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이거를 뭐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딱 찾아주거나 하는 과정에서 돈을 큰 단위로 거래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고 돈을 맨날 몇 트럭을 동독으로 맨날 몇백 트럭씩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규모로 쏟아붓고. 근데 어쨌든 이게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시작해야지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해야 되는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아, 세금을 그거야. 네. 그러니까 그 땅을 찾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그게 시스템이 아예 없구나.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제 서독은 연방제지만 여기 동독은 온전한 중앙집권 체제였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나라가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갑작스럽게 통일된 거래요. 준비가 된 상태가 그렇죠. 아니라. 갑작스럽게 된 거죠, 독일이. 우리는 한국 독일만큼의 그런 동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불현듯 갑자기 되게 강하다, 익숙하잖아. 순발력. 갑자기 뭐 이런. 거기 지원님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뭐라든지. 내가 다 갖고 올게요. 아니, 근데 여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저기 해방됐을 때에 미국이 다 가져갔다가 이제 맞아. 미국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져가고 이제 불안해. 한국의 이제 고위직들이 가져갔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 먼저 잡는 문제인 그런 거에 한국은 그래서 그때 결국 유리한 사람이 정치적인 결국 그게 다 정치적인 그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나 그 지식과 정보가 있냐에 따라 다 달라져. 근데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지금도 근데 그렇잖아. 지금도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영이 가져가잖아. 같냐 뭐 이런 걸로 네. 전부 다. 지금 사실은 지금 네. 그때 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지금 아마 나한테까지 그 정도는 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북에서 오셨네. 막 이렇게 거기 숨겨진 재산이 재산을 몰수돼서 남쪽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막 그런 생각나. 근데 땅 주인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적부터 그 땅의 주인일 수가 있었지? 체제가 바뀔 때. 있잖아. 그러니까 체제가 바뀔 그러니까 때. 자기 이름만 쓰면 되는 거였지 않고 아무런 노력과 뭔가를 들이지 않고 서류에 왜냐면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기 조상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땅이 되게 많았는데 이 등록할 때 나중에 일제시대 때인가 뭐 등록할 때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네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래가지고 땅이 없어졌대. 없어지고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대. 근데 이 얘기가 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많은 땅이 그 할아버지의 소유였던 거를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자기 땅이라는 걸 주장을 하지 싶은 거야. 그죠. 서류가 정리될 때 잘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큰 노력을 들여서 그걸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거고 아마 그냥 이건 내 땅이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아름아름 알고 또 서류 정리하는 시점에는 그런 거 빠른 사람이 가서 이 그냥 이랬으면 내 땅 이런 식.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사기를 당했는데 땅 5천만 원짜리 땅을 사셨대요. 근데 그래서 그 땅을 한참 지나고 나서 말씀하셔갖고 내가 이제 집원이랑 찾아봤는데 어디 충청도에 어디에 산에 있는 땅인데 거기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거대한 땅에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셔가지고 부동산 그거 감옥 가셨어요. 그런 일도 지금 몇 그런 년이에요? 일이 있어요. 몇 년도에? 한 15년? 그래도 뭐 소유권이나 이런 거 20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기획부동산 그냥 뭐 이게 대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역을 어쨌든 공장 들어. 그렇게 불화받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왜 나오지만 도시의 인프라, 빈민들이 일종의 도시의 인프라처럼 작용했다. 저는 그 부분도 예전에 쪽방촌 관련한 책을 읽었을 때 되게 흥미로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시설이 있거나 뭔가 되게 아무튼 되게 중심성이 강한 데에는 항상 빈민촌이 있는데 그 빈민촌을 정부가 그냥 두는 거지. 왜냐면 그 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갈아 넣어서 유지시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쪽방촌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 거고 그 쪽방촌이 형성된 그런 지점들이 이렇게 불화받은 옛날에 뭐 공장 서울역 앞에 있는 것도 옛날에 공장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불화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소유가 제대로 넘어가지 않거나 그게 이제 이전하면서 뭐 이렇게 비어지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쪽방촌이 형성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제시대부터도 그런 문제가 여기 구영축 초반인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재밌었어요. 미국 대도시의 죽은 거에 대한 그것도 발표하셨다고. 그거 발표하면서 작가님의 책을 이름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독서 모임 때는 안 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수술하고 맞아요. 아 제인 제이콥스 그 책을 뭘 발표를 아니 근데 했는데 거기에 도시 아이들의 동화인가? 아이들의 동화인가? 그게 있잖아요. 왜 애들이 어디서 놀고, 그러니까 거리에서 놀라 입구에서 하는 거예요. 놀고. 결국은 공원이나 애들 놀라고 놀이터를 따로 이렇게 구획화되어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애들은 거기서 미국에서 범죄가 엄청 많이 일어났었고 그 범죄가 아동 범죄가 일어났던 대부분의 지역 그 지도에 찢어보면 대부분 놀이터나 공원처럼 어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고 그 시민 그 도시의 일원, 그 거리의 일원으로서 자기를 항상 인식하면서 먼저 참여하고 뛰어들고 뭔가 그 경험으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너무 생각났던 게 둔춘두 그때 지하탐험 그게 너무 생각나서 거기서도 딱 그렇게 문장 쓰셨더라고요. 아이들이 항상 그러니까 눈을 피해서 다니는 거였나? 그게 제일 구절이었나? 어쨌든 그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애들의 행동과 애들은 그 시스템에서 벗어놀고 그 지하탐험 한번 가자 하면 하루 종일 두근두근 하다가 하루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제인 제이콥스 책 보고 작가님 책 읽으니까 이게 대단지라는 특성 이게 대단지가 아니라 도시여야 되는데 이게 저층 주거지였으면은 애들은 거리에서 여전히 골목길 얘기를 하고 있을 건데 지하 탐험에 해당하는 행위를 거리에서 할 텐데 이게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대단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정말 특별한 특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생각. 흥미롭네요. 사실 흥미롭.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저희 프로젝트를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 거기는 진짜 그 도시 조직에서 사람들이 거리를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 사실 대단지랑 되게 다른 어떤 환경인데 오히려 거기서 반대하는 게 아마 둔춘중 아파트 같은 그런 유형의 도시 구조였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이걸 또 생각해 주시는 게 되게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읽어봐야겠다. 내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때 막 유명하다고 읽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잘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좀 다 끝나고서는 다시 읽으면 좀 다시 읽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포커스가 가는 게 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책이 너무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나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책이 내가 왜 재미없는지 내가 이 얘기를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물리적인 유전자가 대단한 게 있어서 그게 발전해서 지금의 우리가 사는 집이 되었다. 그래서 되게 물리적인 거에 얘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인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런 물리적인 기능이나 불편함은 어느 시점에 다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7, 80년대 정도에 다 해결되고 그 뒤에 관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 춥거나 덥거나 이런 거 불편하거나 이런 거 다 해결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더 나아 보여, 뭐가 더 과시돼 보여, 뭐가 더 팔기 좋아, 뭐 이제 이런 것만 이제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내가 좀 봤으면 이제 좀 남은 건 재밌게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그래서 이거 물리적인 거에 너무 관심이 안 가니까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거? 약간 그래서 그 마당이 뭐 거실 됐다가 뭐 됐다가 계속 약간 그래서 너무 거기서 거기인 거를 이게 오히려 아파트 공화국 읽으시면 재밌게 읽을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공화국은 이게 이 다음 세대 얘기인 건데 그 박인석님이 쓴 거? 아니요. 발레줄레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아파트 문화에 대한 어떤 큰 화두를 던진 책인 거. 아니 근데 이 책에 나의 관심사가 이미 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최근에 회사에서 뭘 분양을 했는데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 48대 1 경쟁률. 그래갖고 지금 회사가 최근에 며칠 전에 경쟁률 발표했는데 대박 났어요. 그래서 전 직원이 다 내려가가지고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도우미하고 쓰레기 줍고 뭐 이제 주차 안내하고 다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요즘에 PF 된 것도
없고 아파트 대박 난 것도 없어서 맞아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 지방에 한 2주 정도 다 이제 회사 다 내려가갖고 다 호텔 잡고 전 직원이 회장님까지 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다 찌라시 돌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거기 이제 84A가 있고 84B가 있고 뭐 115가 있어요. 그 지방에서 평형대가 커요. 근데 이제 84A가 84B가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내가 사람들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손님들을 우리는 이제 알바랑 티를 똑같은 거 입고서 다 내가 알바인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이제 관찰을 했는데 히틀러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약간 언더커버 보스. 그리고 약간 분양대 행사 애들 뭐 하고 있나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분양대 대표가 갖고 저기 신발 정리하는 애들 좀 가서 얘기 좀 하세요. 막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가서 얘기 좀 하세요. 아 어쨌든 근데 그 84A가 그 84B가 있는데 다 들어가자마자 84B를 보고 오 신기하다. 84B는 이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안방이 리조트 같아요. 이렇게 길게 건물 평면이 돼 있고 이쪽에 방이 드레스룸 조성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투베이로 돼 있는데 그리고 84A는 그냥 정말 LH 84A 딱 전형적인 주택인데 사람들 다 84B를 들어가면 막 다 이래요. 다 이래. 나도 84B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막 놀러 온 것 같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을 생각했을 때 내가 기능적이나 살기 좋은 거나 이런 거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 교환 가치만 생각하는 거야. 이 범용성만 생각을 해서 이제 84A는 경쟁률이 진짜 높고 84A도 이제 다 완판되긴 했어요. 근데 진짜 거의 뭐 한 10분의 1? 그 청약률이? 진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사람들이 이제 관념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미 옛날에 다 해결됐어요. 화장실 그냥 바닥을 주방이 온돌이 없어지고 바닥이 타일로 바뀌고 그 시대에 이미 우리는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그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데 보면 진짜 초가집 같은 데서 거적대게 걸치고 진짜 추운데 막 영하 10도인데 막 그런 거 막 뭐 전시돼 있잖아요. 그때 그런 거는 옛날에 다 해결되고 이제는 과시나 교환 가치나 지금 남은 건 난 교환 가치만 남았다고 생각해. 아무도 내가 살기에 여기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이거 팔 때 어떡해.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모델하우스에서. 아 그래서 진짜 인간들이 웃기다. 약간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런 것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그 책이 아까 인규님이 깨달은 것처럼 아 인간들이 그런 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냐면 여기서도 좋지 않은데 그냥 2층에 양옥집이면 외인주택 문화주택이다 해서 그냥 우러러보고 이제 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막 DH주택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좋아한다. 그냥 저들이 모여있어서 하나의 빌리지 같다. 그런 것만 해서 동경하는 것만 있고 사실은 그 안에서 나중에 불편해서 결국엔 다시 한옥을 짓기 시작한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집을 선택하는 데서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편하고 그런 거는 이미 다 해결됐고 이런 것만 남았구나. 그걸 알면서 봤으면 좀 더 재밌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한국 교수님 책 중에 그게 있어요.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파트를 좋아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게 내 모든 호기심의 시작이다. 뭐 이런 글을 어디선가 쓰셨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 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누구냐 그 교수님 정인아 교수님 책은 정인아 교수님은 그 물리적인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셨다 그러면 이런 글을 쓰셨을 때 박철수 교수님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렇게까지 아파트를 좋아하게 된 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이 사이사이에 이 그런 게 주택에 녹아 대해서 있나 보다. 한국 사람들의 관념이나 집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당연히 염두에 두고 쓰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강사에서부터 반지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완전 첫 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게 뭔가 이게 완전 그 단지로 딱 묶이는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단위로 이렇게 집합주택을 이렇게 묶어놓은 게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새로운 어떤 선진의 어떤 주거를 공급하는 그 상징으로 일단 시작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것들이 저런 거구나. 어쨌든 거기서는 확실히 진짜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어떤 보통의 집과는 되게 차원이 다른 지금 봐도 꽤 큰 집들이 막 공급이 되잖아요. 아니 그 명함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 그죠. 네. 그거를 이제 딱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집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로 지어지는 거에 다 지금도 막 신축 아파트에 완장하듯이 약간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것들을 욕망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인상 깊었던 거는
16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일본에서 문화주택이 등장할 때는 얘네들은 건축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 중류계급한테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었던 반면에 조선에서는 그게 상류층의 점유물인 거예요. 근데 사실 계속 나오는 게 뭐 그 도시형 한옥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은 비싼, 그러니까 싼 것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뭐랄까 여기서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유전자들을 끌고 온 것 같고 이 정말 그냥 뭐랄까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공급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식민지 체제에서 뭔가 니들은 알아서 살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거를 분류해가지고 계속 더 좋은 것만 사회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문화주택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이해가 사뭇 달랐거나 동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파트로 바꿔도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거 문제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괴리가 이미 이런 공급 방식? 그러니까 공급 방식이라기보단 이렇게 뭐랄까 보편적인 뭔가의 퀄리티를 다 같이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이게 새로 나온 거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막 이런 거를 계속 부추기는 그런 어떤 사회 배경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욕망에 지배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 들으면서 그 발레리 줄레노의 아파트 공화국에서 이 계속 생각나는 게 거기서 제가 처음에 그 대학교 때 그걸 딱 읽고 너무 충격적으로 약간 느껴졌던 게 아파트는 계속 욕망의 대상이고 되게 그 욕망이 최상층에 있는 주거 형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 그 아파트들이 70년대 막 지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공무원이나 연예인들을 일부 이주시키고 아니면 유학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박사들을 한테 혜택을 줘서 그 아파트에 입주시키고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퀄리티를 높여놓고 그걸 욕망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라고 그 책에서 제가 예전에 읽은 게 기억이 계속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단에는 그게 뭐가 있냐면 한옥이랑 굉장히 주거 형식이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땅 위가 아니라 그 층층 위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고 싶지 않아 하고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약간 배치되는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를 꺼내보니 여기서 아파트는 독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고 아래에 되게 재밌게 요즘 임대주택 떠올랐어요. 아래 커뮤니티 시설처럼 이발소와 뭐 미용실과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거 되게 쉐어하우스 같죠? 네, 요즘 네, 유행하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시작된 아파트가 진짜 어떻게 됐는지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죠. 근데 약간 그런 무슨 어쨌든 분양하는 방식이나 대량으로 공급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도시형 한옥 그거 할 때 그게 약간 우리나라에 뭘 체제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처음 듣는 얘기다 해가지고 그 부분 좀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한옥이라는 형태는 전혀 아파트랑 상관없지만 이걸 대량으로, 그러니까 모듈화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지어서 공급한다 이거랑 땅이랑 집을 붙여서 판다. 최초의 디벨로퍼. 최초의 금대전 디벨로퍼 이런 얘기들이 되게 이런 것들을 다 스터디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아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분양하고 막 이런 그런 거 건가? 같다. 그런 어떤 그러고 그런 문화주택 같은 거를 층층이 쌓을 수 있는 기술, 높게 쌓을 수 있는 기술과 네. 그 분양과 토지를 하는 그 욕망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의 기술과 금융이 다 조합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씩 그게 하나씩 쌓아서 요게 되네? 완전 요게 체계. 되네? 요거 돈 되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해 나가는 과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한옥, 그래서 진짜 저는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한옥에 내가 관심 없다 이랬는데, 그래서 공동주택 계획 규범이 성립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흥미로워서 재밌게 봤어요. 도시한옥을. 저는 20대 때 북촌에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20대 초반에
북촌에 있는 회사 다니면서 그 정세권이 만든 북촌의 그 도시 집단에 있는 거를 개량하는 사업이 있어요. 북촌에 5천만 원 무이자로 대출해주면서 2천만 원은 그냥 주고 뭐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 때 이명박 씨도 그거 그때 그 집에 들어와갖고 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하는 그 일의 의미가 되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사적으로 뭔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왜냐면은 그때 이미 그 개량형으로 해서 모듈화로 잘라서 그냥 잘라서 분양하기 좋게끔 한옥을 개량해서 짓고 그거를 개보수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게 그거를 그냥 서울시에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물론 뭐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다 갈아엎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게 있지만 북촌의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대출을 돈을 줘가면서 하는 게 또 지금도 해요. 어떤 의미가 있나? 난 그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도시적으로 슬럼화 되지 않게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엄청 한번 중요하지. 슬럼화 되면 이걸 복구하는 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드니까 근데 거기는 굉장히 토지가 비싸고 그게 그냥 나가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안 살 수 있거든. 슬럼화를 불편해서 개량을 안 해주면 지금 갑자기 거기다 빌라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세입자 비율. 그래? 좀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송도 교수님 2000년대 초반에 가이드라인 짜고 연구원들 해서 그때 내가 그때 2000년대 중반이야. 2005년, 2000년대 초반에 6년. 이미 연구가 2000년 초반에 진행됐어요. 저는 그 당시에 막 실직하고 맞아요. 그거 저희 학교에 선배들이 많이 했는데 그 연구 보고서가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엄청 많았어요 그때가. 네, 도시 한 채 들어가서 다 평면 따고 그래서 그 현황 다 측량하고 그 현황을 놔두고 이제 보수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도시의 경관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수립해야 복수들이 와서 일하고 할 때 이것이 통일된 그 도시형 한옥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유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유지할 수 있겠냐에 대한 걸 했는데 사실 그 사업을 진행한 당시에는 거기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대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걸 받아서 이제 몇 개의 집들이 그걸 하고 아예 법적으로 묶어놨잖아요. 함부로 못 고치게. 그걸 그 규제를 하고 나서 팔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쩔 수 없이 고쳐서라도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는 적극 세금 들어갔으니까 홍보해야 되고 홍보하고 뭐 관광하는데도 좋은 한국의 전통 마을에 그러니까 도시적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가 있는 곳이라는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현재의 북촌이 된 거죠. 약간 그런 거죠. 지금 현재의 북촌이 그냥 있어진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은 돈과 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심을 보존한다는 게 그런 건 것 같아. 그 지방의 구도심들이 다 슬럼화가 됐다던가 아니면 저는 이제 바르셀로나 구도심을 그렇게 되게 정성 들여 갖고 와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많아서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뭐 어디 그냥 이름 들어본 유명한 도시에도 가면 구도심에 텅텅 비었어요. 1층 상가만 있고 위에 사람이 하나도 안 살아. 그 으스스한 느낌이라는 것은 근데 그거는 그렇게 슬럼화 되기 전에 이제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고치는데 돈 주고 여기 살면 뭘 좀 지원을 해주고 왜냐면 아무래도 불편하잖아. 차가 뭐 안 들어가고 주차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되게 핵심적인 문제였던 게 주차. 그치. 한옥에 살면 그 동네는 차가 없으면 못 다니는 건데 우리 차 어떻게 주차하게 해줄 거냐. 그럼 서울시에서 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이 도시의 풍광과 이 필지와 이 가로의 벽을 해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하나였던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게 졸업 설계할 때 북촌에 주차장 만들어주는 설계를 한 팀이 되게 높은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소유 교수님 밑에서 옹벽에다 기계식 주차로 풀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를 그때 아마 그 2005년 6년 뭐 5년 이랬었으니까 근데 그만큼 그 동네를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있었고 그 성공적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도시에서 이 고밀화된 도시에서 한국에서 특히 주차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우리가 말하는 구도심의 좋은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적 스케일 104마일 같은 데를 생각해 보면 결국 굉장히 작은 스케일 골목들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살기 좋은 어떤 커뮤니티 공간에
집 밖에 나온 마당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항상 사진으로 찍고 옛날 이런 거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사는 사람들 연구하셔서도 잘 아실 수도 있겠다. 그랬어요? 아니 거기 그 순인동이랑 이런 지역에서 그 실제 마을 주민들이랑도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신통기이잖아요. 신통기. 아니, 결국 그 길과 필지의 관계가 망가지면 그게 달라지면 다른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도로를 근데 차가 들어가는 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네, 그거 더 봐보면 뭐 예를 들어서 프라이브루크만 해도 거기에 그 생태 도시 하잖아요. 그럼 어디는 딱 차 못 들어가게 해놓고 그리고 새로 지은 그 다 태양광으로 하는 그 제일 유명한 과방인가 거기가 보방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텐데 거기만 해도 그 안에는 생활 공간은 다 차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다 밖에, 주차장, 그 밖에다 해놓고. 차에 다 자기 자리를 사야지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만 해도 주차 등록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보한 차 될 공간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 거니까 여기서 그걸 팍 내려가면은 되게 무슨 소리인데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아파트도 생각해보면 저가 아는 사람들 중에 빌라 만약에 물론 돈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근데 빌라 살면서 느끼는 되게 어려움 중에 하나가 차를 가지신 분들은 주차를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근데 아파트는 쾌적한 주차장이 있고 뭐 친구가 오면 방문해서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생기고 하게 되면 차가 없을 수는 없고 또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되니까 사실 아파트가 개발되고 뭐 대형 마트 같은 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여러 이유 중에 사실 그 자동차 중심의 사회, 자동차로 이동하고 자동차에 우선하는 도시 계획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사실 민원의 많은 부분들이 주차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로 이거 민원을 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그 공공에서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대랑 관계가 없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거기는 인프라를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지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공동주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럼 그 지하주차장을 낮 시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오픈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데들은 대부분 작은 필지 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행정도 하려고 하는 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계속 푸는 거야. 이거를 되게 강력하게 이제 주차장 없는 사람 차 사지 마세요 이렇게 못하니까 네, 차를 줄입시다 얘기는 못하고 네, 계속 주차를 어디라도 한 구석이라도 더 만들 수 있는 거를 계속 풀고 그냥 미래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사실은. 땡겨 쓰는 거지. 욕망이 되게 당연한 건설을 치부되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유전자 문화, 주택 문화 나 권리 있어 살 권리 이런 거지. 너만 사 나도 사. 한 도심은 이미 들어차 있는 것들이 있고 신도시로 이제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이렇게 확장하고 결국 둔촌도 거의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데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그 넓은 대지를 아파트 짓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런 개발의 방식과 부동산과 결합된 시스템이 하나 딱 갖춰지니까 이 유전자가 1920, 30년대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이제 그게 하나 갖춰지니까 이 패키지가 어느 도시든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전주도 신도시가 원주도 혁신도시가 옆에 붙을 때 똑같이 다 신도시 개발을 했더니 똑같이 그거는 정책적으로 한 거예요. 그쵸, 노무현 그때 때 한 거죠. 혁신도시. 그러니까 그 신도시 개발의 패턴이 똑같은 양상으로 1기든 2기든 3기든 그래서 지방도시까지 다 내려가는 게 이제 일제시대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되게 작게 신시가지 신시가지 그 정도? 근데 약간 잠시를 뭐라 그러더라? 영동지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신시가지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신도시까지 가는 이 약간 새로움의 단위가 점점 커지는 그런 것 같아요. 혁신도시는 진짜 아예 그냥 도시만한 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 막 구도심 다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패턴이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드는 패턴이 여기부터 시작된 건가 보다. 그런 발견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어쨌든 교수님이 이런 거를 자료를 막 모으던
거의 마무리 단계였지만 하나하나 모으던 그런 모습들이 되게 생각나는데 여기 보면 그 사진이나 이미지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발견을 하실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정말. 근데 나는 이거 너무 되게 슬펐어. 이거 지금 챗GPT로 이거 사진 찍어서 해석하면 그니까. 너무 잘 해석해주는 거 알아요? 우리말로 다 바꾸고 그냥 도면을 찍어서 해도 여기 거실 그래서 막 이거 지금 예를 들면 이 지금 추궁기 이거 사진 찍으면 이거 다 해석해주는데 이거 절대 읽을 수 없거든요. 근데 밤에 눈물이 날 때 추궁기를 들어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챗GPT가 다 읽어주는 거예요. 해석 우리말로 지금 현재의 말로 다 바꿔서. 네. 그래서 이거 챗GPT 교수님이 진짜 너무 또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 나 그 생각. 이 사진을 보고 이런 걸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구형주택이 여기 있다. 나 그거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때 네. 그 한국 사진 밑에 요만큼 보고 네. 알았다고. 그래서 좋아하시나요? 그 뭐 어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사진들이 오면 1000장쯤 내가 봤다. 그러니까 AI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서 내가 그걸 찾았다. 그러니까 이거 그 우리 경성이 아파트 읽을 때 그때 저자분 같이 만났었거든요. 네네. 그 저자 그 중에 한 분 선생님. 그분이 그렇게 박철수 교수님이 하나 발견해갖고 오면 다 같이 막 그거에 달려들어갖고 와 새로운 거 하나 발견했다 막 깨르르 깨르르 막 조사하자 이러면서 찾았을 때 뭐 하나 누가 갖고 오면 그거 막 스캔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챗GPT 한번 찍어 공부를 하려고 독일어를 공부를 하셨고 일어를 공부를 하신 거예요. 진짜 챗GPT가 되신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도 앞에 지금은 질문보다 답변이 더 빠르다. 그리고 여기 앞에 어쨌든 그 한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공부 이 정도 해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진짜 챗GPT의 이 발전을 보셨으면 되게 뭐랄까 되게 신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많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뭐 이제 한 게 뭐 생각고 이게 좋았어 더 찾아볼 거야. 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얼마 진짜 네, 그거를 못 하신 게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어쨌든 근데 다행인 거는 덩치가 큰 애를 찾는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것들. 그래서 눈에 걸리면 이게 산의 모양이나 뭐 이렇게 도로의 모양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어디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추정하고 지도를 펼쳐서 이게 뭐 그려져 있는 게 있는지 보고 그 비교를 하면서 이것은 무슨 아파트다 라는 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와 너무 강도 세다 저거. 그게 정말 엄청난 피곤하다. 희열이었던 것 같아요. 희열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았다. 희열이야.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슨 자료를 찾았다. 그 어디에 연락을 해봤는데 회신이 왔다. 이런 거가 그 네. 엄청 행복한 도파민. 네, 약간 진짜 내가 해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걸 해낸 날에는 이제 퇴근하실 때 저 연구실 와가지고 그 내가 해낸 스토리를 썰푼다. 근데 그 썰이 끝도 없어요. 이게 근데 또 썰을 너무 재밌게 장황하게 잘 쓰시니까 정말 이게 끝날 듯 안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자료 하나를 찾기 위해 내가 덕분이 그분은 언제 썰도 그렇게 길게 풀어야 되고 이것도 좀 찾아야 되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정말 찾아냈을 때 내가 한 보름치 썰 푼다 해가지고 내가 여길 찾아봤지 누구한테 연락했더니 뭐가 왔지 그래서 이걸 했더니 이렇게 됐지 결국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걸 찾아냈어. 퇴근한다 이러고 트위터에 그런 거. 네, 사례로 무슨 있습니다. 무슨 사실 발견한 이런 거 그래서 서로 거기서 또 막 이거 근데 안 맞는 것도 몇 개 있었어요. 그래요? 물론 챗GPT가 안 맞는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서 이 사진은 뭐다 해갖고 T가 다 틀리지. 이거 아니 CPT가 이거 사진을 찍어서 읽어주는데 해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자가 그 밑에 있는 주석이랑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내가 이거 얘기할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아무도 왜냐면 나 여기 있는 거 다 찍어봤거든. 진짜 나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같이 붙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왜냐면 내 유료 버전을 너무 그동안 사놓고 안 쓰고 있었는데 이거 더 써볼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가 이게 밑에 있는 주석이랑 하나 안 맞는 게 있어서 이거 얘기해.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마티에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내용들은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아무도 안 보잖아요. 사실은 이거 책 읽을 때 봐요? 아니 잘안 보여. 약간 못 보죠. 네, 아예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챗GPT로 읽으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되게 이렇게 글씨 작은 거 이게 이렇게 와요. 챗GPT. 잘 읽어주던데요? 저는 아예 1화를 못 읽어서 그냥 사진만 봤는데
1어를 한 번 번역해주고 그걸 또 한글로 해주고. 재밌겠다. 아 한자는 읽어요? 이걸 읽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저도 다는 잘 못 읽죠. 아니 그리고 옛날 말이어서 거의 옛날 말도 다 바꿔주고 무슨 표도 다 읽어주고 뭐 그래프가 있던데 그래서 지금 그게 주제에 유료라서 그런 거예요. 채찍PT가. 모르겠어요. 저는 무료를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유료가 된 이후로 무료를 안 써봐서. 근데 다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래서 약간 요즘 대학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좋다. 왜냐면 요즘에 AI 포토샵 써봤어요. 나 너무 충격받았어. 그 진짜 제가 이거 눈 떨어지게 좀 한자를 그냥 맨날 나오는 것만 읽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그왜 이렇게 획수로 해가지고 찾아서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나 진짜 공부 다시 해보고 싶어. 이런 평면을 찍으면서 이런 평면을 그냥 사진 찍으면 이 평면을 또 해석해줘. 거실과 몇 개가 있고 좌로 들어가면 현관에서 뭐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범례가 안 써 있어도 이 사진을 하면은 이거는 뭐 말을 평면인데 아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해줘요. 거실이다 방이다 이런 게 안 써 있고 도면만 있어도 읽어줄 수 있어요. 네, 도형만 해도 읽어줘요. 정말? 네, 이거는 읽어라? 엄청난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검증을 해야죠. 근데 용도는 명확하진 않겠죠. 네. 근데 방이 몇 개고 이런 거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검증을 안 하니까. 아 근데 저 어쨌든 한자랑 검증을 안 하시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갖다 대기만 하면 쭉 나오는데. 검증해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해. 저희가 신권 쪽 잡지를 갈아놓은 게 있는데 다 일본어로 돼 있잖아요. 그냥 화면 번역하면 거의 정확 뒷글 같은 거 그냥 무료 버전 써도 거의 정확하게 다 나와서 인터뷰할 때 사진만 찍고 맞아요. 다 하면 다 이거 되더라고요. 올려놓으면 이렇게 제가 내가 알아서- 사진 올리면 이거는 도중카의 아파트의 어머, 건축 어머, 평면도로 어머, 보입니다. 어머, 어머. 각 층의 배치와 주요 공간들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면들은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찍어갖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읽어보세요. 내 표정이 표정이 아니 연결 해보세요. 요게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매칭을 안 하고. 생각보다 쉬웠어요. 아무튼 교수님 챗GPT 보고서는 좋아하셨으면 진짜 너무 좋으셨겠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파셜로 보는 거 아니고 이렇게 전체를 읽는 건 사실 인간의 두뇌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런 영역에서 또 이런 부분적인 자료도 도중카이가 있지만 큰 일본에서 한 제일 10명이 먼저 붙어서 시행했다. 내 밑에 이렇게 연구원들을 한 그냥 20명 사진 하나만 올렸어. 내 구미에 착착착착 환경과 돌아가는 상공도 그런 있고 그리고 얘네들의 생리를 걱정하지 2층에 않아도 뭐가 되고. 있고 그래도 3층에는 얘기하셨거든요. 뭐가 있고 바닥에 몇 점이고 이런 거까지 다 나오고 박사들이 이걸 막 이렇게 막 우리는 무슨 프로젝트라고 이런 게 아니니까 박사들이 생계도 난이 중요하고 사진 그래서 하나밖에 안 자기가 뭔가 하는 거를 연구원생들보다 이게 얼마예요? 같이 그 뜻이 맞는 연구자들, 외부 사람들 그런 뭐 사람들이랑 달러로 하는 돼 게 있어요. 좋아요. 그럼 아까 그 AI 약간- 포토샵은 뭐예요? 네, 포토샵은 그런 AI 걱정 버전이 없이 그냥 부릴 수 사람이 있는 연구원생 패키지 얼마나 좋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이 뭐 좌우 반전이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엄청 찾아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지도 같은 거 합성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 파일을 받았어. 이걸 하나의 지도로 만들어줘. 이런 것만 가끔씩 이제 연구실 오셔가지고 부탁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냥 약간 자유자재로 하면 진짜 신나셨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잖아 시키면서. 여러 장 찍어가지고 그거를 그럼 하나로 만들어 붙여줘. 그럼 걔가 알아서 하죠. 네, 포토샵은 요즘 그러니까 없는 지도도 더 그려줄 수도 있어요. AI 포토샵. 그건 좀 제 상상이지. 아니 없는 부분 이만큼만 찍었을 때 사진 짜리 이만큼 그려줘요. 상상해서 네, 그려줘요. 그려줘요. 그러니까 그건 상상이니까 중간에 약간 몇 개 연결자는 좀 넣어도 아니지만. 적당히 채워주고 뭐 이런 네, 것도 네. 있고. 나도 몰랐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그 정보가 여기서 저기서 막 돌아다닌다는 생각을 하면은 피곤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검증이 안 되잖아. 맞아. 근데 약간 그래서 어떤 지식의 질과 그 양가 상관없이 질과 검증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거지. 그냥 이거 읽어줘. 그냥 이거는 너무 의심 없이 쓸 수 있잖아요. 자체가 완벽한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챗 GPT가 너무 유효했다는 거죠. 지금 이거 읽어줘 할 때 이제 그 독일 요즘 이제 그 번역 문서를 번역 다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 나몰트는 스프는 아닌가? 그게 뭐 독일어로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에 해당하는 게 공간계획인데 그 번역 앱이 어떨 때는 국토계획으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공간계획으로 번역하고 그게 좀 달랐던 거예요. 그게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맥락을 못 네. 러닝 시켜야 돼. 완전히 꾸짖어야 돼. 너 자꾸 틀릴래? 자꾸 꾸짖어야 아니 돼. 본인이 그러니까 그걸 그냥 쓰면은 그런 정보들을 요 문서 해석할 때는 그 단어를 공간 계획으로 하는데 요거 할 때는 국토 계획으로 하고 요거 할 때는 뭘로 하니까 이게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안 하면.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 이거는 몇 년도에 국토 계획을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하고 보면은 똑같은 거가 이제 바뀐 게 다 따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교수님처럼 맞고 틀리고를 진짜 미치게 꼼꼼하게 보는 맞아. 사람들은 정말 그거 네. 신났을 거예요. 네. 얘가 틀리게 왔어. 이런 걸 찾아내고. 기어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로 읽는데 1호를 읽으면 그건데 그게 아니더라고. 뭐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찾아내요. 챗GPT한테 그거 아니지 않아? 그러면 갑자기 그걸 만회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국어시에 하루 소설 있잖아요. 국어시에서 요약해줘 그랬더니 이거는 이효석 작가가 쓴 거로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태환 아니야?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박태환 작가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막 무슨 소설을 썼으며 뭐 아들은 누구 유명해. 막 갑자기 너 당황했구나. 무슨 경위로 이호성이라고 바꿨을까? 네? 그게 궁금하죠. 얘도 검색을 하니까 얘도 잘못한 걸 검색을 하겠지요. 그래서 어. 이효석 작가가 쓴 글로 써. 박태환 아니야? 왜냐면 저는 음성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매끄러워요. 그냥 너무 소름 끼치게 잘 돼요. 이런 무슨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도 이제 축제 때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나는 예를 들어서 창신동 그 현황을 알려줘 했는데 종로구 현황 알려주고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 다 틀리게 알려줘요. 이석 작가 진짜 쓰면 안 돼. 그냥 내가 스타필드 지점별 연매출 뭐 이렇게 하면은 몇억 나와. 또 물어봐. 다 다르게 나와. 계속 다르게 나와. 네. 그러니까 얘 검색인 거야. 그래서 얘도 데이터를 어디서 딱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리서치를 잘못 쓰면 안 돼. 근데 이런 거는 좋아. 그냥 우리 뭐 있는 자료 정도는 진짜 있는 자료 요약. 있는 자료 요약 진짜 좋고, 그리고 유명한 소설이나 유명한 자료 요약 좋고, 그리고 뭐 이런 거죠. 홍보 자료 같은 거 할 때 우리 지금 뭐 이런 거 동영상 홍보 자료로 만들 건데 1분짜리로 시나리오 짜줘. 그러면 뭐 1분 뭐 0초부터 5초까지 무슨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콘티를 짜줘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수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PPT 파일로 만들어서 PPT 파일로 해줘. 그럼 거기서 수정하고. 엑셀로 해줘. 엑셀로도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해줘요. 요즘에 이렇게 이미지까지 해주니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얘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냥 기농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난 너무 좋은데. 왜냐면 눈치 보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어서.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제 안에서 이게 합의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얘가 이렇게 들이밀어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 저는 다 검증해요. 틀릴까봐. 틀릴까도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건데 많이 써보셔가지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어떤 거는 얘를 시켜도 된다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체감 다른 거 시간 걸리고 쓸데없이 시간 걸리고 머리 안 써도 되게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뭐 상업과 근생과 뭐를 최적화한 무슨 아름다운 용지를 만들 겁니다. 이런 건데 이것도 말을 여러 개를 쓸 수 있잖아요. 그걸 한 8개 써달라고 해요. 그 중에서 괜찮은 뽑아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걸 내가 단어를 뭔가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그 좋은 말도 아닌데 진짜 내 생각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일을 위한 문장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셀렉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나 어떡해. 아니 그러면 더 다른 걸 하면 돼요. 진짜로 진짜 재밌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왜냐면 그런 걸 누굴 시켜야 되잖아. 근데 너무 눈치 보이잖아. 사람한테 시키려면 계속 나는 수정할 건데. 아니 근데 지금 핵심 자원으로 회사에서 핵심 자원으로 분류돼가지고 지금 그 걱정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시킴을 받던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라고요. 저도 시킴을 받죠. 시킴을 받는데 걔는 시킨 거지. 그렇게 시키는 거지. 너무 좋아. 챗GPT를 잘 쓰는 사람이 이제 회사에 남는 거지. 회사에 왜 남아요? 그것도 챗GPT 시키면 되는데. 근데 이 책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자 이거는 저도 예전에 사놓기만 하고 안 읽었는데 이게 왜 유전자라는 다 제목이 붙을 수밖에 없는지가 초반만 딱 읽어도 너무 제목 잘 지었다. 근데
이거 딴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때 포틀랜드 가고 하셨어요? 포틀랜드 가고 22년 호텔랜드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돌아다니면 그 도시마다 1900년대, 1800년대 막 이렇게 초기에 그 도시들이 그때 만들어진 데들도 많으니까 어쨌든 그때 부잣집들을 지금 수리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해놓는 데들이 많아 있어요. 입장을 받고. 근데 그런 보면 그때 막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막 이런 데인데 냉장고 있고 에어컨 있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집은 욕망의 도구는 맞다. 갑자기 그게 딱 생각났어. 네. 뭔가 신식 그거 기술들을 그 집을 총 집약하는. 근데 그때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는데 시카고의 가장 큰 부자였던 집 중에 하나인데 그 집이 위에 하인들이 옛날에 살던 3층 외 에틱 부분에 하인들이 막 살았잖아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하던 그런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시대는 변화하는데 그래서 그 공간 그런 쓸데없는 시대에 맞춰서 필요 없어진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오히려 그게 수요가 너무 없어서 넘어갈 뻔한 인간으로 그냥 철거되고 넘어갈 뻔한 거를 그 지역의 건축가들이랑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보존한 사례가 있는데 너무 새로운 걸 막 새로운 걸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그 옛날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다가 지금 뭔가 그 흐름을 잃어버렸어. 근데 어쨌든 새로운 걸 막 하는 그런 흐름과 그 옛날에 어떤 그걸 생활 양식을 자기네들이 지키고자 하면 그게 어떤 유효기간을 갖는 거 그런 어떤 되게 모순적인 상황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를 가도. 근데 그거에 되게 초반에 일제시대에 이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이 시대에 그게 많은 것 같아. 근대가 일본에 들어오고 아직 근대가 소화되지 않은 일본의 그 문화가 사조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도 뭔가를 하고 싶으면서 저항하고 그거의 주체이지만 우리는 피의 지배자이고 약간 뭔가 그런 게 여기 다 있는 것 같아. 그런 데서 생겨난 모순. 메모가 궁금하신 거면 사실 제 생각을 쓴 건 없고 그냥 개념들? 사실 여기 나온 거긴 한데 다시 말을 하면서 각자 정의 내리신 게 궁금했던 것 같아서 개념들 적은 거나 아니 사례들 말씀해 주신 거 그런 거 적었고 근데 숙제 검사 너 뭐 적었니? 우리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개인 독서에 대한 지금 뭔가 얘가 봐. 저 이런 거 적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세요. 조여주고 말씀합시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 네. 사실 책으로는 제가 그냥 사실 읽다 보니 그냥 새로운 걸 들어와서 헷갈렸는데 이게 시기 순으로 적어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1920일 이런 식으로 되게 간극이 별로 없이 그냥 사실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던 그 주택들이었던 게 다시 보니까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뭔가 그냥 되게 섹터마다 흐름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막 사람이 많아지고 땅이 없고 그래서 어떤 누군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어떤 기관 이 주체로 돼서 그냥 집을 지었다. 걔는 또 새로운 표준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이 왔다 갔다 비슷한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데 근데 이게 그냥 주체가 누구냐 시기상 어떤 시기냐 뭐 그거 따라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지금까지 사실 개발 주체랑 정말 달라졌다 뿐이지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 약간 공감이 됐고 그리고 또 그냥 들으면서 질문 궁금했던 게 그래서 그럼 새로 지어지는 뭔가 신식의 것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욕망의 대상인가? 그래서 여기에 그냥 한 2챕터 구형주택쯤 해서는 진짜 그 용인들 그냥 진짜 필요한 인부들 때문에도 되게 안 좋은 집을 지었다 했잖아요. 걔는 너무 욕먹어서 소리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새로 지어졌는 쯤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례? 걔는 얘밖에 없나? 욕망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왜? 굉장히 없어진다. 남인주택 뭐 이런 데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왜 얼마나 안 좋았길래 새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까? 목적 자체가 그런 거라서. 제가 얼마나 한편없이 지었을까.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 철거민들이 아니라 토막민들을 그냥 거의 다른 데 안 보이는 데 치워버리려고 했던 거. 그게 되게 그 광주 대단지랑 거의 비슷한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다 몰아 넣어놨던 게 전 진짜 그 처음 알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비인간적인 생각을 했지? 했는데 그게 일제 때부터 약간 뭐 조선도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패턴으로 사람을 안 보이게 그냥 치워버리는 짓들을 그전에도 했구나. 그게 좀 되게 좀 충격이긴 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광주는 어떤가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 광주에 그 청계천에 있던 분들을 이제 다 그냥 거기에 니네 땅 주고 집 짓게 해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놓고서 아무런 도움을 안 준 거예요. 인프라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광주 대단지 소유 사태가 일어나서 막 데모하고 막 난리였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 성남시 안쪽에다가 되게 먼 데다가 사람들을 보내놓았던 그런 짓을 했었거든요. 10년이 그래가지고. 네. 약간 난소공 그 얘기하고. 난소공 그쯤이다. 네, 그런가 봐요. 네. 소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남장이가 쏘. 난소공이 거긴가? 그 얘기인 거. 아니 그 사람도요? 아웃켤레 뭐 그쪽으로 그 박철수 교수님 수업 때 항상 듣는 게 이호철의 서울 마루마다 그리고 그거 뭐 딸깍발이 나오는 그 있잖아요. 광주 대단지 사건에서 그 사고로 이렇게 몸 불구대로 한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몇 개 소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 실제로 잠원동에 살다가 서울에 상경해서 잠실이랑 잠원동에 아파트 개발한다고 그 사람들 청년에 사는 사람들 다 쫓겨내보내서 신림동으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엄마가 얘기하시기를 그럼 집을 어떻게 지었어? 그랬더니 그냥 입구에 와서 이렇게 부록 같은 걸 이렇게 쭉 내려놓고 가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기 힘 닿는 대로 거기다 줄 긋고 블록 세워서 집을 지었대요. 그럼 그냥 그 날부터 내 집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남곡이었는데 거기 가면 공동 화장실을 봤거든요. 집에 있는 화장실은 푸세식 화장실이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5살 때나 양식의 화장실로 고쳐서 거기 못 가겠는 걸 무서워서 그럼 이제 공동 화장실이 저한 16살 때쯤 생기면 이제 그 골목을 한참 가서 서로 상기수 입구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 공동 화장실도 자변기는 아니야.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밖에서 내가 망보고 있는 거야. 무서우니까.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다 재개발이 됐죠. 근데 그때 집을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자기 힘이 닿는 만큼 블록을 쌓고 그냥 그 옆에 또 누가 쌓고 하면서 그냥 그 언덕에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걸어다니면 그냥 진짜 흙길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다 내팽개 쳐놓고 가서 집을 쌓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시더라고 실제로. 그럼 내 땅, 네 땅,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냥 거기 살고 있으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거고. 정말 그런 법이 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약간 거기서도 집을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집을 못 지으셔가지고 그래서 임대를 살았네. 그래서 보상 못 받고 이렇게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그게 참 슬픈 역사가 거기는 다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봉천동은 실물 다 그런 보기 싫은 것을 가린다는 그 개념은 88 올림픽 직전에도 있었어요. 그 저는 기억나거든요. 네. 저 초등학교 때였는데 우리 동네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이게 뭔가 이제 거슬리거나 뭐 한 게 있잖아요. 간판도 다 바꿨어야 됐고 뭐 보기 싫거나 좀 흉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 누가 그 지방 작은 도시 그 끄트머리까지 온다고. 근데 보기 싫은 것들 뭐 아니면은 불법 뭐라 그러지 비닐하우스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 싹 다 없애고 간판 다 교체하고 그걸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그때 얼마나 싫었을까 진짜. 우리 이게 뭐라고. 어쨌든 그런 게 저는 어렸을 때 도대체 이런 사고 방식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지 했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되게 많았던 게 이제 또 다른 도시 다른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보기 싫은 거보다 이제. 근데 참 그 빈민층이나 극빈층에 대한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거 국가가 참 하기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고 근데 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얼마 전에 그때 우리 리켄 야마모토 볼 때 그 유튜브 몇 개 올려주셨을 때 그 일본의 어떤 건축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다가 리켄이 되게 좋게 평가받았던 것들 중에 그 공공에서 제공하는 주택이 질을 끌어올리는 거. 근데 딱 볼 때가 부동산 경기랑 이런 게 딱 맞아서 일본에서 공공적으로 그런 그 공공주택 사업을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민간에게 넘기면서 그런 극빈층이나 빈곤층들의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 일본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그 유튜브에 나왔었어요.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보다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리켄 같은 사람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거긴 자기를 수용하는 시장이 없으니까 자기 뜻을 펼치. 근데 한국에서 하라고 하니까 되게 신나가지고 와서 LH 부르고 막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튼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LH나 SH 같은 그런 기관들이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팔아먹고 끝이 아니라. 근데 되게 이제 사기업처럼 요즘은 행동하니까. 근데 엄청 얘네 있더만 영단 거기서부터 그거 몰랐어요. LH 구석 있더만.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그 유전자가 일제시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일제시대부터 하셨으니까 일제시대부터 있는 느낌이다라는 거 앞에 하나보면서 조선부터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때부터 있었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했어요. 아 그러네라고 이제 깨달았고 선생님 하나님 나누셔서 어떠셨어요? 저는 어쨌든 그때는 말씀하신 어쨌든 그런 시작점 어쨌든 결국 표준화하고 단지화하고 했던 그 지금 아파트들의 어쨌든 시작 이런 것들을 본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이라기보다 그냥 단지계획으로 모든 것 같아요. 어쨌든 덩어리 단위의 그냥 계획을 그냥 도시계획으로 보고 왔던 게 여기가 시작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도 뭘 도시적으로 뭘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어디 단지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주거들의 집합을 뭔가 좀 정리하려고 하는 거지 더 큰 단위의 계획들을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의 시작이 거의 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본이 뭔가 경성을 계획할 때는 도로나 뭔가 이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약간 이렇게 덩어리, 단지 이런 것들로 넘어온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평형으로 대체되는 표준화와 단지로 하는 그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말하는 거 어쨌든 그 단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우리나라 지금 주택의 그렇네. 결국에는 단지화되고 평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귀결되었네. 결론적으로는.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 아니면 중요한 거? 이런 것도 좋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면적 평형으로만 이게 나갔어서 이런 고민들이 어쨌든 오늘은 규격화해서 가격을 매기기 상품으로서 재화 가치로 더 중요하니까. 재화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나왔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사실 저는 이걸 이렇게 아파트가 되게 욕망의 대상이 된 거길 가야 해라고 하는 대상이 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적 동인 중에 하나가 신분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력에 따른 신분 상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심 안에 있던 좋은 학교들이 하락군 이런 식으로 이전하고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그럼 이제 학군 좋으면 뭐 이렇게 목동이며 노원이며 강남이며 이게 학군과 이게 다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개포동에 가면 진짜 다 쓰러져가는 16건짜리 아파트에 십몇 억인데 주인은 안 살아. 학군으로 학원 보내려고 하는 엄마들이 한 5, 6년 와서 살다가 가는 거 전세를 얻어서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고칠 필요도 못 느끼고 왜냐면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 집들은 이제 천정부지로 값이 뛰고 전세가 같이 뛰고 그러니까 이게 불패 신화의 어떤 전형적인 것들이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책 제목에 있었는데 박철수가 사적 뭐와 공적 열망 뭐 이렇게 섞인 뭐 그런 식의 그 사적 내수와 사적 열망 짬뽕된 거다. 단순한 평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굉장히 복잡한 대상이어서
그 임규님이 그때 책 쓰신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아파트 역사를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 사회의 맞아요. 등촌 하나 보고 이거 감명이 가볼 수 있네 막 이런 엉망덩어리. 근데 이제 국가가 부추긴 면이 있잖아요.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그것들을 더욱 부추기고 뭐 했던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을 어느 나라나 도시계획이나 어떤 것을 실행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우리가 많이 없어. 그러면 도시를 정비를 어떻게 하지? 사기업한테 떠넘겨야겠다. 그래서 단지 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하게 했던 것처럼 이 얘네들이 뭐 도시나 뭐 개발을 하거나 이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건설로 우리는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주거가 가장 큰 덩어리인 거잖아요. 오피스나 이런 거보다. 그러면은 주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욕망이 열렬해야 이것을 사고 팔고 더 활발해서 또 지으면 또 사고 또 지으면 또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나라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뭐 어떤 것을 주관하는 데에서 뭐 정책적으로 이런 걸 부추기지 않았나. 사람들이 난 그다지 그렇게 이 집에 계속 살면 되지 뭘 이사를 3번 4번 하나 이러면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경기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건설사들이 망하면 돈을 족설한테 어떻게 희생시켜서 우쭈쭈쭈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경제 동인이 다른 거였으면 다른 쪽으로 사람들을 몰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근데 만약에 관광 산업이 주였으면 그렇죠. 되게 다른 소재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호텔이 우리는 많으셨겠어요. 아파트를 계속 지역 팔고 팔아야 세금도 나라에서 받을 수 있고 멈출 수가 나라에서 없죠. 얻을 수 있고 이걸 멈출 수가 없어. 새로운 어디서 돈을 다시 끌어올 계획을 할 수 있죠? 없잖아. 네. 이게 그냥 경제를 수가 돌리는 없어요. 그냥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진짜 관광이면 아무것도 고치지 마 이랬을 수도 있겠죠. 소마처럼. 네. SH에서 지금 얼마 전에 은퇴자 노후도시 그거 하면서 은퇴자 도시인가 그것도 아무튼 이제 그 입법이 됐다고 하는데 골드시티 실버를 넘어서 골드시티가 그러니까 그 서울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로 재화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인구 감소 제가 한 학기 다니면서 느낀 거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슈다. 네, 근데 그 인구 감소가 어디까지 왔냐면 대치동에도 이제 이사 오려는 사람이 없다. 애들이 자체가 줄기 때문에 수요가 달라진 거예요. 그 시장이. 그래서 애들 그 학교들이 대치동에 있는 초등학교도 축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규모가. 그 정도로 어쨌든 서울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계속 서울은 압박을 받잖아요. 지방 도시들로 너네 시민들을 이전시켜라. 이런 압박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SH에서 지금 추진하게 된 정책이 골드시티, 골드타운 이건데 뭐냐면 삼척에 지금 하고 있대요. 그 삼척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질 건데 그 삼척에 그 공동주택을 멋들어지게 짓고 그것을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을 이제 교환하는 거예요. 네, 지방에 있는 집과. 그래서 돈 있는 이제 노인들을 노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유주택자가 대상인 거예요. 그 사업의 대상은.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을 이거를 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인가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팔고 이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임대 주고 이전하는 거랑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유형이 있고, 그건 선택할 수 있고, 어쨌든 인구를 이전시키는 것, 그리고 서울의 이 주택시장을 다시 돌리는 것, 이걸로 여러 가지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정책 지금 막 이제 국토교통부까지 붙어가지고 막 하려는 정책이 골드시티. 너무 웃기죠, 골드시티.
근데 왜 3척이 됐어요? 아 그게 지자체와 협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상지를 찾다가 뭐 어디지 새만금도 가우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대요. 근데 3척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부담을 제일 많이 한다고 했나 봐. 네? 자부담 비율이 높았던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골드시티 이거 만드는 게 기존에 그러니까 저개발지도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없던 데 그런 땅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네? 신도시 아는 분이 삼척에 실직하러 가거든. 거긴가 보다. 그거네. 네, 바닷가에 있는 거. 맞아요. 네. 아니 공실 프로젝트네. 많은데 또 빈 땅에다 어떻게든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되나? 그리고 생생낼 수 있잖아요. 이전시켰다. 인구가 지방 소멸의 시대에. 잘 안 되면 그것도 건설업체 입장에서 공실 너무 무서워 진짜. 여러분 이제 마무리 좀 하시고 그래요. 다음 책 얘기하셔야 됩니다.